자, 사람의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감수분열 배웠잖아. 자,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뭐였어?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죠? 정자하고 난자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의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수정된 이 하나의 세포가 이제 뭐를 하냐면 세포 분열을 계속해. 이때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으로 점점점 모양이 닮아가서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사람의 발생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거기에서 자, 수정되어 개체가 되는 과정은 자,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했던 거 그대로예요. 맨 먼저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잖아. 정자, 난자죠. 자, 생식세포가 생성된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을 해. 이게 수정이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수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져요. 뇌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혈관도 만들어지고 등등등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수정되어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야. 그러면 자, 우선 제일 먼저 생식세포 형성 이렇게 나오잖아. 자, 첫 번째 생식세포 생성은 자, 거기에 보면은 감수분열 결과 남자에서는 정자, 여자에게서는 난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생식세포의 형성은 감수분열 결과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정자와 난자의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봐봐. 정자. 정자는 어떠냐면 자, 머리 그다음에 꼬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 꼬리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작아요. 크기는 작고 그다음에 운동성이 있어요. 운동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얘는 양분을 저장하지 않아요. 정자는 양분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 자, 그랬을 때 이 정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려보자. 요게 머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요게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 그 다음에 요걸 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꼬리가 막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헤엄을 칠 수 있는 거야, 정자는. 그런데 이 머리에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핵 속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아빠를 닮은 정자들이 엄마의 난자고 만나면 아빠를 닮은 애들이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리고 꼬리는
운동성을 갖게 하는 게 이번 꼬리야. 운동성. 그리고 이 정자는 있지. 머리 꼬리로 연결돼 뭐 구성이 돼 있고 크기는 작고 운동성을 갖고 수가 많아요. 보통 얼마만큼 수가 많냐면 한 1억 마리가 넘어. 한번 그 만들어질 때 정자들이 그만큼 많은 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정자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난자가 있죠. 자, 난자는 자 크기가 커요. 자, 크기가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에는 양분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어요. 왜 양분을 저장해야 되냐면 정자에서 있지 헤엄쳐 나온 정자에 핵을 가진 머리만 쏙 들어가거든 난자하고 만날 때. 그런데 이 그다음부터 세포가 분열하고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 에너지를 난자에서 저장한 양분을 사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자는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이 없어요. 자, 운동성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난자는 있지. 이 물론 이 난자 속에는 핵 속에 여전히 유전 물질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난자는 적은 수가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 새끼를 많이 낳을 때 막 8마리, 9마리 막 이렇게 낳을 수도 있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낳으면 애들이 뱃속에서 못 커요. 그래서 쌍둥이가 네 쌍둥이, 세 쌍둥이만 돼도 엄마가 되게 막 힘들고 애가 제대로 태어날까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조산한 애들을 이 잘하게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에는 남자가 마구 만들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사람에서는 남자가 원래 한 달에 하나 만들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남자가 있지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남자가 하나가 정자 하나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딱 결합을 해가고 그럼 남자 하나지. 근데 발생하다가 세포 분열하다가 있지 얘가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우선 세로로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그래서 세포가 둘로 변하거든. 그때 요 세포하고 요 세포가 똑 떨어져.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 그러면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 물질을 가진 세포 두 개가 만들어진 거지. 그게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 그 남자하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지. 뭐 남자 남자 여자 여자도 태어날 수 있지만 남녀가 태어날 수도 있거든. 그건 뭐냐면 남자 두 개가 있는 거야. 거기에 정자 하나씩이 따로따로 결합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발생에서 난자는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이 일반적이에요. 한 달에 하나씩 대부분 보통 주기가 28일 주기로 해서 난자가 하나씩 만들어지거든 보통. 그거를 이제 여자들은 생리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제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몸 안에 계속 있지 못하고 얘네가 이제 다 죽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게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한번 보자. 자, 수정은 정자, 난자 같은 암수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 자, 정자와 난자처럼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
이거를 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게 감수 분열 결과로 만들어졌지. 자, 그렇게 되니까 염색체가 절반 절반짜리가 모여서 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 수정된 수정란은 염색체가 절반씩인 생식세포가 생식세포가 결합했으므로 결합함으로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라 그랬죠? 46. 46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자가 23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난자가 23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합쳐지니까 46개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체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아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발생을 보자. 이제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치며 개체가 되는 과정. 자, 요거를 우리는 발생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니네 혹시 이거 알아? 이건 상식인데. 지구에서 있지? 가장 큰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 알아? 뭘까? 지구에 존재하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 생각 안 나? 타조알이에요, 타조알. 타조가 난 알은 이만하잖아, 알이. 그쵸? 처음에 이 타조알이 요게 세포 하나짜리야. 그런데 만약에 타조알에 이 타조가 낳은 알이 수정되어 나타나면은 태어났으면은 이게 나중에 타조가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 세포가 하나였던 게 분열하고 분열하고 분열해서 새끼 타조로 태어나는 거고 만약에 타조가 그냥 수정된 란이 아니잖아. 우리 요즘에 집에서 먹는 달걀 같은 거는 수정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따뜻하게 품어도 달걀이 병아리로 되지 않거든. 그거는 무성란이라 그래서 암탉 혼자 난 알이란 말이야. 그렇게 타조가 나면 이거는 이 하나가 그냥 세포야.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근데 세포는 이렇게 크게 존재하면은 물질 교환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수정란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 하는데 그중에 용어를 한번 알아봐야 돼. 난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할. 자, 이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 자,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난할이라고 불러요. 근데 난할은 있지. 자, 일반 세포 분열보다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난할은 세포의 성장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난할 과정이 일어날 때 세포의 수는 늘어나고 세포의 크기는 계속 작아져. 자, 난할할수록 세포 크기는 감소하고 수는 증가하겠죠. 자,
세포에 자 성장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에서 이 세포가 더 커지는 성장 시기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세포는 작아지기만 한단 말이야. 경원아, 정신 차려주세요. 오늘 경원이가 좋네. 자,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봐봐. 나날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렇죠? 그런 말이 써있지. 그래서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요. 자, 선생님이 혹시 이런 말 했었나? 성인 한 명이 가진 몸을 이루는 세포가 약 몇 개라 그랬죠? 보통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단 말이야. 60조에서 100조 개. 그런데 그 60조에서 100조 개 세포는 최초에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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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세포로 두 개 나눠진 다음에 이 세포가 크면 또 분열하고 막 이러면서 과정을 거쳐서 60조에서 100조 개를 만든 거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나나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나를 거친 배아라고 하는데 이게 자, 두 번째 착상이라고 해요. 착상. 자, 난하를 거친 배아가 이제 엄마 자궁벽에 파묻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를 착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착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했다고 한다? 아, 임신했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착상했을 때야. 자, 그러면은 난화를 거친 배아는 자, 난할 과정은 자, 이게 1세포기예요. 수정란. 수정란에서 2세포기가 돼. 이렇게 2세포기. 그 다음에 자, 4세포기가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나눠져. 그래서 4세포기. 자, 여기까지는 세로로 분열을 하거든. 자, 반으로 갈라진 다음에 또 반으로 갈라지는 거였지. 근데 8세포기 때는 이렇게 돼요. 세로로 한 번, 또 한 번, 그 다음에 가로로 한 번, 그래서 8세포기. 이렇게 거친단 말이야. 이렇게 거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 알겠죠? 자, 이 세포들이 이제 엄마 자궁벽에 파묻히는 거를 착상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지? 자, 8세포기. 그 다음에 포배기라고 하거든. 이제 포배. 자, 포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들이 더 많이 분열해서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세포들이 바깥쪽으로 막 모여 이제 그 세포 분열했던 놈들이 전부 바깥으로 배열을 하는 걸 포백이라고 불러요. 자, 포백이 때 착상이 일어나는 곳이야. 착상이 발생하는 하는 때예요. 때. 자, 이게 착상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리고 우리는 착상되었을 때 아까 뭐 됐다 그런다 그랬지? 임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 자, 이런 말도 있죠. 뭐 태아가 있지. 쉽게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한 보통 어 몇
몇 개월 있다 그러지? 10달 있다고 하잖아. 그치? 근데 한 7개월 정도가 돼도 엄마 뱃속에서 이 수정란이 아기의 모습을 다 갖추거든. 그때 만약에 임신을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낙태 수술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의 형태를 다 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배아라고 하는 것과 태아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 배아와 태아 이렇게 나오죠? 배아와 태아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자. 배아는 자, 거기 봐.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상태. 사람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상태를 배아라고 해서 이건 세포 덩어리예요. 세포가 분열하다가 막 세포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태아라고 하는 거는 있지. 자, 임신 몇 주가 지나면은 거기 봐봐. 자, 수정 8주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 자, 수정 8주 후부터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태아라고 불러. 자, 이렇게 자, 사람이 이제 수정란부터 해서 발생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세 번째 이제 착상이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궁에서 배아는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여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개체로 성장한다 그랬죠. 자, 태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태반. 자, 태반은 착상 이후 태반이 만들어지고 자, 착상 이후 태반이 만들어지고 이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태반을 통해 물질 교환이 일어나. 그러면 자 봐봐. 자 여기 봐봐. 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태반이 있고 여기 모체가 있어. 엄마 몸이죠. 근데 자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서는 양분을 줘요. 그리고 양분을 주면서 또 뭐를 주냐면 항체 같은 거를 줘. 항체. 항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알았던 병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지. 그 면역을 애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양분을 줘. 그래서 태반에서 태아에게 양분을 줘요. 그리고 또 항체도 전달이 돼. 자, 근데 태아에서 태반 쪽으로는 이제 노폐물을 줘요. 그래서 태반에서 모체로는 역시 노폐물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원아, 경원아, 네, 고개 들어. 눈을 보여줘, 눈을. 네, 저 선생님이 눈을 볼 수 있어. 아, 자, 네, 노폐물을, 자, 니네 이거 봐봐.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엄마한테서 좋은 것만 받아먹고 나쁜 것만 엄마한테 몸한테 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니네가 얼마나 부모한테 잘해야 되냐? 엄마는 양분하고 좋은 것만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줬는데 니네는 나쁜 것만 엄마 몸한테 다 전달해 준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제 배아가 태아가 되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산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출산은 언제 하느냐? 자, 출산은 이때 하는 거야. 수정된 지 266일. 자, 수정된 이후 266일이에요. 자, 그런데 수정된 이후 266일이잖아? 그러면 마지막 생리후, 마지막 생리후로 따지면 280일이에요. 마지막 생리 후 280일. 그러면 자, 마지막 생리 후로 따질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자가 한 달에 보통 28일마다 한 번씩 이제 우리는 마법에 걸린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는데 28일마다 한 번씩 생리를 해. 근데 어 요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생리가 있었는데 요번 달에 생리를 걸렀어. 그치? 그러면은 지난 마지막 생리로부터 따져서 280일 날이 이제 출산하게 되는 날이야. 근데 수정된 이유는 왜 266일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생리가 끝나잖아. 그 다음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난자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 난자가 생리 끝난 후 14일 후에 방출되니까 이제 수정란이 될 수 있잖아. 그때부터. 나 몸에 난자가 아직 방출도 안 됐는데 수정란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정자도 난자가 없을 때 들어가잖아? 그럼 난자하고 결합을 못하니까 몸속에서 그냥 죽어요. 조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 출산일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 이거 책에서는 안 나와 있지? 옛날에는 다 이런 걸 써놨었는데 마지막 생리후는 280일, 수정된 이유는 266일. 그 나이에 그 날짜 차이는 14일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생리후 14일 후에 배란이라 그래서 남자가 몸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게 14일 후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사람의 발생으로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30쪽으로 넘어갈 거야. 조금 더 배울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거 외우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 테니까. 자, 멘델의 유전 원리가 있다. 자, 멘델의 유전에 관해서는 멘델이 굉장히 유명해.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만. 근데 멘델의 유전 원리가 있는데 우선 유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유전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 유전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유전이라고 불러. 근데 이 유전에서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용어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거야. 자, 세 가지 법칙을 배우는데 두 가지만 설명할 테니까. 자, 첫 번째 용어 설명을 보자. 유전 용어. 자, 용어 설명은 자, 맨 처음에 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질. 자, 외관상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이거를 형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태어났을 때 그 자손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질은 이런 거 있잖아. 자, 사람으로 보면은 쌍꺼풀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생머리냐, 또는 곱슬머리냐, 또는 완두로 치면은, 완두에는 있지, 노란색 완두냐, 노란 완두콩도 있고, 녹색 완두도 있죠. 봤어? 이런 것이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외관상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모두 형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질을 우리가, 자, 잘 봐. 이 형질의 표현형이 뭐냐면, 표현형이라는 말은, 경환아,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있는 거지? 경환 씨, 아니지, 이놈. 경환아, 네. 선생님 말 듣고 있는 거야? 네. 너 씨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고 뭐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있던데? 계속 움직였는데. 아닌데. 씨. 야, 잘 봐.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 영원아, 지금 조금 졸려도 조금 책을, 참아야 돼. 책을 바닥에 둬가지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졸면 안 된다. 자, 형질의 표현형이라는 게 있고 형질의 유전자형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따져야 돼. 자, 형질의 표현형은 자, 외관상 나타나는 형질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외관상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다 표현형이에요. 생머리다 또는 곱슬머리다, 노란 완두다,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표현형이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형질에 유전자형이 있어요. 자, 형질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형질을 나타내는 자, 유전자를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있지 완두를 비교해서 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완두콩에 완두콩에 자, 둥근 완두를 자, 둥근 완두 이건 표현형이죠. 둥글다 표현이잖아. 근데 둥근 완두를 유전자형으로 바꿔주잖아. 그러면 자, 라지알, 라지알, 그 다음에 라지알, 스몰알도 둥근 완두예요.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R을 두 개를 썼지. 라지알, 라지알 쓰거나 또는 라지알, 스몰알을 썼지. 왜 이렇게 두 개로 쌍을 지어서 쓰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죠. 그래, 상동 염색체는 뭐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으로 존재하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완두에서 있지. 둥근 완두다 그러면은 유전자형으로 표시할 때는 R이라고 둥글다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R로 표시했을 때는 R이 반드시 쌍으로 두 개가 있어야 돼. 근데 봐봐. 저 둥근 완두는 라지알, 라지알 또는 라지알 스몰알로 표시했는데 둥글지 않은 완두도 있겠지. 막 쭈글쭈글 주름진 완두. 자, 주름진 완두는 자, 유전자형으로는 스몰알, 스몰알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R이 두 개가 쌍으로 짓잖아. 알겠지? 자, 이거를 형질을 표현형으로 나타냈느냐, 유전자형으로 나타냈느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또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이거 봐봐. 자, 완두를 비교할 때, 자, 이번에는, 자,
노란 완두. 노란 완두를 했지. Y라고 하는 유전자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노란색은 라지 Y, 라지 Y예요. 그리고 또 라지 Y, 스몰 Y도 노란 완두야. 근데 초록 완두. 초록 완두는 스몰 Y, 스몰 Y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유전자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T 또는 스몰 t 이렇게 표현하는 모두가 유전자형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T의 유전자의 표현형이 뭔지만 알면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T가 곱슬머리 유전자다. 곱슬머리 유전자다라고 할 때 스몰 t는 곱슬머리 유전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곱슬머리예요. 스몰 t, 라지 t도 곱슬이에요. 곱슬머리가 생머리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스몰 t는 생머리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선생님이 곱슬머리, 생머리 이 두 가지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립 유전자라고. 자, 대립 유전자 또는 대립형질이라고 그래요. 대립형질. 자,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 대립되는 형질이에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는 유전자. 대립되는 유전자. 자, 거기에는 우리 둥글다와 주름지다. 이게 대립 유전자예요. 완두로 보면.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이런 것도 대립형질이라 불러. 자, 그리고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사람으로는, 자, 우리가 곱슬머리와 생머리. 이것도 대립되는 유전자야. 대립형질이에요. 그리고 쌍꺼풀과 외꺼풀 있죠? 그 다음에 자 귀가 니네 귀 사람들 보면은 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볼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요 끝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를 부착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귀가 사람 볼이 있다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에가 요 귓불이라 그래서 귓불이 크게 나오는 사람들 있지. 이걸 분리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깃불도 부착형과 분리형이 대립형질이에요. 알겠니? 하나의 형질에서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거기에서 보면은 순종과 잡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순종은 뭐냐면 자 같은 유전자를 쌍으로 가진 자 종이에요. 자 같은 유전자를 쌍으로 가진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 이걸 표현할 때 대문자 T면은 대문자 T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순종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소문자 T가 있으면 소문자 T가 두 개로 있어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라지 R이 있으면 라지 R이 동시에 가져야 순종이야. 그 다음에 라지 R과 라지 Y가 같이 있는 유전자라면 이렇게 같은 유전자형으로 똑같은 게 있어야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근데 잡종은, 자, 대립되는 유전자를 함께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문자 T가 있으면, 소문자 T가 있으면 잡종이야. 그 다음에, 라지 R이 있으면, 스몰 R이 있는 것이 잡종이야.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것도 잡종이에요. 자, R에 대한 유전자의 잡종, Y에 대한 유전자의 잡종인 거지. 근데 이것도 잡종인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는 Y에 대해서는 순종이지만 R에 대해서는 잡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를 우리는 잡종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우성과 열성이라는 말을 배워보자. 우성과 열성. 자, 우성은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자, 함께 있을 때, 자, 외관상으로 표현되는 유전자를 우리는 우성이라고 불러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지 T는 키 큰 완도라고 해보고요. 스몰 t는 키 작은 완도라고 해보자. 자, 근데 키 큰 완도와 키 작은 완도의 유전자가 함께 있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외관상으로 나타난 게 키 큰 완도가 나타났다고 보자. 이게 키 큰 완도로 나타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하여 우성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열성은 뭐냐? 열성은, 자, 대립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자,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표현되지 않는 유전자예요. 자, 그러니까, 스몰 t, 라지 t가 키 큰 완도라고 할 때, 스몰 t는 라지 t에 대하여 열성인자, 이렇게 부르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를 우리는 우성, 열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있지. 자,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뭔지를 한번 보자. 자, 니네 이거 용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자가수분. 한 꽃에, 한 꽃에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쳐 수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가수분은 다른 꽃의 수술의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암술
머리에 붙여 수분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수분이란 뜻은 있지. 수분. 수분은 자, 꽃가루는 수술해서 만들어져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이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시방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술이 있고, 여기에 꽃잎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꽃이 있다고 보자. 반면이에요. 이게 꽃 1이야, 꽃 1. 근데 여기도 암술 머리가 있고, 이렇게 시방이 있고, 경원아, 좀 졸려? 졸려도 안 들고 있지? 자, 이렇게 꽃잎, 꽃받침. 자, 이게 꽃이라고 해보니. 자,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에 있는 수술을 여기다 붙이는 게 자가수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에다 붙이는 걸 차가수분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자가수분은 유전자형이 어떻겠니?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나겠지. 자가수분은 유전자형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나는 거고, 타가수분은 유전자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유전 용어를 설명할 수가 있어. 됐니? 자,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 두 가지만 한번 배워봅시다. 멘델의 유전 법칙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우열의 법칙은 뭐냐면 자,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을 때 자손에서는 우성의 형질만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열의 요거 빼먹을 뻔했다. 자, 오늘은 유전 법칙은 배우지 말고 완두를 멘델이 유전을 알기 위해 완두를 이용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법칙을 이렇게 실험했을까?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나중에 사람의 유전이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완두의 좋은 이유를 전부 거꾸로 하면은 사람의 유전이 연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완두를 이용하는 거는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고 기르기가 쉬워요. 자,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많고 기르기 쉽다. 자, 세대가 짧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완두를 심었어. 날씨만 좋으면은 계속 심어서 또 완두를 또 심고 또 얻고 또 심고 또 얻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세대가 길지. 어떠냐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기가 자라서 첫 번째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 보통 몇 살이야, 우리 사람의 경우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그러면 법적으로 여자의 나이가 법적으로는 한 18살인가? 18살보다 많으면 성인이라고 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18살 이상이 돼야 자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년이라고 하는 기간만큼이 길어. 근데 완두는 1년에도 몇 번씩 기를 수가 있지. 그리고 완두 콩 하나를 심었다고 자손이 하나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콩 하나 심어도 완두 콩은 뭐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지. 콩깍지 속에 콩이 들어가가지고 수백 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손수가 되게 많아. 그런데 사람은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손이 기껏 해봐야 몇 명일까? 아무리 많이 낳는다 그래도 한 10명 정도겠지? 그렇잖아. 1년에 한 명씩 난다 그래도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폐경이 되면은 난자가 안 만들어져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돼.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수가 적어요. 그런데 완두는 그렇지가 않지. 수많은 자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말은 뭐냐면 둥근 놈 아니면 주름진 놈 이렇게 형질이 정확하게 매끈하게 둥글고 주름지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그리고 노란색, 녹색 이렇게 나타나. 그리고 교배가 자유롭다. 이 교배를 시킬 때 있지. 아까 자가수분, 타가수분을 배웠잖아. 그러면 완두를 심어놓고 이 꽃에 완두꽃이 피면은 이 꽃을 붓으로 있지. 한 꽃에 수술만 막 칠해. 그러고 나서 다른 꽃에 암술에다 막 묻히고 다녀 붓으로. 그러면 수분이 일어나는 거거든. 또는 자가수분 시키겠다 그러면 그 꽃에서 수분 뭐 수술을 막 붓으로 칠해서 암술 머리를 건드려주면 되거든. 근데 사람은 교배가 자유롭지가 않죠. 쉽게 야 너랑 결혼해서 애가 어떤 애가 태어나는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교배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자 이게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봐봐. 자, 또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고 자,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가능하고 의도한 형질대로 교배가 가능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완두를 심었더니 여기는 전부가 노란 완두만 태어났네? 근데 어떤 완두는 초록 완두만 태어났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 초록안도하고 노란안도하고 교배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 궁금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알겠지? 그리고 돈이 적게 들어요. 경제적이야. 그래서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을 연구했다. 알겠죠?